인천여고 학주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주말 잘 쉬었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멋진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빅7의 시대라고 달았어요. 빅7의 시대. 옛날에도 무슨 시대가 많았는데 이번에 빅7의 시대라는 것은 빅7이 상당 기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 차화증의 시대가 있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래서 차화증의 시대 그랬는데 여기 이제 2009년도 10년도 넘어가면서 그때 생겼던 얘기입니다. 차화증의 시대. 자동차 그때 많이 올랐죠. 화학주도 많이 올랐고 정유도 많이 올랐고요. 그 이후에 중국 수혜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여러가지 중국 소비문화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에서 법인 만든다든가 중국과 합작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급등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그런 시대였죠. 차화정의 시대 다음에 중국 수혜주의 시대가 있었는데 또 그 전에 2006년도 7년도는 해운, 조선, 건설,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떤 흐름을 타게 되면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빅7의 시대다 그러는데 끝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빅7의 시대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빅7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또 우리 전기차에서 2차전지죠. LG화학과 삼성 SDI, 또 바이오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렇게 이제 빅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그래요. 중국보다는 아무래도 영어가 좀 가까우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테슬라를 많이 샀다 그러고, 지금 천슬라 그러죠. 테슬라 주식을 많이 샀다 그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많이 샀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아침에 미국 주식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많이 올랐죠. 아마존, 뭐 엔비디아, 또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 참 많이 올랐고, 또 뭐 우리 잘 아는 월트 디즈니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좀 뭐 한 번씩 또 입질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길리어드사라든가 일라일릴리라든가 이런 종목들 제가 아침마다 소개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미국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이 낫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을 권하고, 뭐 미국 주식을 산다면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표 종목을 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국도 옛날에 팡류, 지금도 팡이죠. 팡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팡. 그래서 요 팡의 시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팡의 시대. 페이스북, 아마존,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게 팡이라 그러는데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더 본다면, 자, 미국 증시에서 팡의 강세 요것이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팡의 시대처럼 한국의 빅7의 시대가 전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옛날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팡의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빅7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빅7의 시대. 자, 빅7의 시대. 영어로가 안 됐네요. 빅7의 시대. G가 됐네. 이거 왜 이럽니까? 빅7.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종목이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글쎄요, 이게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2013년도 요때가 2013년도 14년도만 하더라도 대략 한 $300 정도 됐었는데, 요 정도 $300. 물론 그 전에 뭐 더 쌌지만
$300 정도 됐는데 2015년부터 3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그냥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300에서 400, 500, 600, $2000까지. 300달러에서 $2000오면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10배는 아니지만 한 뭐 8배 정도는 되죠. 300달러에서 $2000. 7배? 7배 정도. 300달러에서 $2000까지 7배 정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에 7배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가 지금 가장 샀을 때가 1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7배가 올라간다면 70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2800까지 올라왔는데 아마존 2800까지 갔습니다. 300에서 2800까지면 거의 10배가 올랐죠. 이제는 10배 올랐으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10만원 정도가 이제 저점 라인이었죠. 그러면 10배 올라면 100만원 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카카오 100만원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0배죠. 그런 의미. 팡류의 종목군들 아마존이 10배 갔으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면 네이버 카카오도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이라든가 뭐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이런 종목 많이 사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 정말 신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테슬라는 $200가 요때입니다. 요때 $200였어요. 요때가 $200. 불과 작년도 6월달이 $200 밑에 168달러가 그러죠. 그때가 저점이. 그러다가 $1000까지, $1000가 됐습니다. $200에서 $1000까지, 뭐, 거의 뭐, $200에서 $1000까지 5배 정도 올랐는데, 5배 오르는 시간이 불과 1년도 안 걸린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200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00가 아니라 $2000가 된다면 그야말로 $2000. 이렇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우가 얘기하는 신루타가 되는 거죠. 신루타. 10배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의 기세로 봐서는 $1200에서 $2000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만 테슬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즘 뭐 워낙 주식을 갖다가 온라인이 발전돼 있어서 바로 직접 사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0 밑에 있던 이 테슬라가 정확하게는 168달러였으니까 1600달러까지만 간다면 10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작년 6월부터 올 6월달, 7월달까지 이 짧은 기간에 168에서 1200달러까지 갔다면 1600달러 10배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올해 한 말 정도 돼서. 모르죠. 뭐 요즘 워낙 강하니까 또 금방 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가 얘기하는 신루타의 의미,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신루타. 여러분들 신루타 될 10배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0배 올라갈 주식이 이번에 얘기하는 빅7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빅7.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과 가치와 성장성과 뭐 선호도, 인지도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번 주목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슬라, $1000, $2000 되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빨리 올라가죠. 일단 신루타에 대한 정리는 이번에 빅7에 대해서, 빅7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과 삼성 SDI,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 정도 된다. 빅7. 자, 이번 주 주간 전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말에 쉬었죠. 독립기념일. 그런데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1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요.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21만 명, 5만 명 돌파. 뉴욕 증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미국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까지 열리고 금요일 날 쉬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언택트주가 강세를 보였다. 실업률이 13.3%에서 11.1%로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고,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다. 290만 명 예상했는데
480만 명 정도, 예상보다 190만 명 정도가 고용이 더 됐다, 신규 고용이 됐다는 얘기죠.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코로나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코로나가 옛날보다 힘이 더 세져서 빨리빨리 전파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많이 검사를 하니까, 그전에는 별로 검사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접촉자 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뭐 이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는 누구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검사하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요즘 얘기는 그래요. 너무 경증 환자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 생활관리센터인가 뭐 이런 데다 입소시켜 가지고 한 10일 정도 지켜보다가 뭐 이상이 없으면은 퇴원시켜 버린다 그래요. 그렇게 확진자는 많이 생기는데 중증 환자들은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요즘 보고 있는 그 코로나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좀 낙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 코로나 하루 확진자 전 세계로 볼 때에 예전에는 대략 한 12만 명 정도 나왔는데 15만 명을 돌파하더니만 이제 지난 주말에 21만 명까지 돌파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5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나 이런 쪽에 시장은 많이 주목하는 거고, 이것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간 전망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코로나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들을 우리가 안 볼 수 없어요. 자, 코로나 상황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들, 코로나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세계의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미국의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세계는 지금 전체 총 숫자가 여기 나와 있죠. 1140만 명 많습니다. 16만 9천 명 증가했다는, 요거 확진자 증가는 뭐 확실하지가 않고요. 요거는 시간 단위로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7월 5일 날 7시 현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죠. 사망자는 53만 3천 명. 그러니까 이게 시간 자체를 우리나라는 이제 0시부터 0시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기준은 그게 아니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차트를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차트를 봐야 정확하죠. 그래서 미국은 하루에 몇 명 증가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몇 명 증가했는가 하는 것은 차트를 보는 게 정확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별로 하루 확진자 몇 명,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예전에 뭐 12만 명, 13만 명 정도 쭉 나오다가 중순 이후에 6월 중순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14만, 17만, 18만, 19만까지 갔다가 또 6월 하순에 좀 줄었어요. 14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7월달 늘었습니다. 20만, 19만 9천, 여기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들어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월 들어서. 그래서 요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남미, 그러니까 미국의 선벨트 이하, 미국의 텍사스주 이하,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주 이하로 중미, 남미 이런 데서 많이 창궐 하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인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데서 많이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런 나라에서 그 전에는 검사를 안 하다가 요즘은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검사를 많이 한다, 그리 볼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도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인데, 옛날에 그냥 2만 명 단위 정도, 이때는 검사를 뭐 덜 했다라 볼 수 있겠는데, 요 6월달 중순 이후에 2만 5천, 3만 5천, 4만, 5만까지 올라갔다가 좀 줄었다가 다시 6월 하순에 4만 4천, 5만, 5만 6천까지 올라갔다가 7월 3일날 5만 3천입니다. 그러니까 5만 명대로 지금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요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증가한다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래서 조금 아프면 다 가서 검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5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영향을 받겠는데, 다만 한 가지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자. 그래서 사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보면은 밑에 쭉 있는데 사망자 자체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죠. 밑에 쭉 보시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사망자가 크게 뭐 옛날하고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확진자는 많이 생기는데 사망자가 요때 보면은 뭐 요때 6월 10일인데 하루에 사망자 1000명이거든요. 하루 확진자 19,000명. 19,000명인데 1000명이고 6월 11일 날 21,000명인데 987명, 거의 1000명이죠. 6월 14일 날 좀 줄었습니다. 확진자는 22,000명인데 사망자는 630명. 쭉 와서 840명. 그리고 지금 이제 5만 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사망자는 688명, 사망자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1,300명도 한 명 있네, 여기.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코로나가 좀 약해졌나?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탈리아의 예를 본다면, 지금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200명, 300명 수준이 나오고 있고, 옛날에 뭐 이탈리아가 3,000명, 4,000명 나왔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15명도 밖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에 하루에 사망자가 700명, 800명씩만 나왔단 말이죠. 그에 비해서 사망자 15명 나온다는 얘기는 유럽에서는 이미 코로나가 지나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도 앞으로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미래 기대치는 가질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 그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상황은 증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악재다 이거죠. 5만 명씩 하고 있고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코로나는 그렇고 뭐 대한민국은 지금 뭐 걱정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걱정이 되긴 되지만 그러나 60명, 50명 쭉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경증 환자가 많고 또 해외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유입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증시에는 한국의 코로나는 별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별 영향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로 본다면은 시장을 변수로 본다면은 그래요. 결국 글로벌 증시가 중요한데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하고 경제 지표의 싸움이고 어찌 보면은 기업 실적의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기업 실적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업 실적은 뭐 나쁘겠지 뭐 나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업 실적 같은 건 거의 뭐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기업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성장 가능성, 또 복구되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복구될 경제가 복구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실적이 회복될까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코로나는 별로 안중에도 없고 코로나가 더 약해지면 더 좋아지겠죠. 약해지면 좋아질 겁니다. 코로나가 약해지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코로나가 약해지는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본다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현재는 이렇게 장기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장기 라인 돌파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2만 명 이하 또 10,000명 이하로 줄어든다면 여기를 돌파해서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나스닥은 지금 이제 10,000포인트를 돌파해서 힘차게 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팡류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팡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스크린 해봐야겠죠. 그래서 팡류에 관련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도주를 봐야 되는데 주도주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어쨌든 간에 카카오, 네이버, NC와 같은 플랫폼 요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LG화학과 삼성, SDI, 에코프로, BM 이런 이제 그 2차전지 종목군들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한다 하는 것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종목들은 하루 빠졌다가 주말에 또 팍 튀어 올라왔고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YG엔터, SM을 비롯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게임주가 새롭게 중국 수혜가 예상되면서 또 올라오고 있다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 이것도 선도주로서 한번 주목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 경협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 그래요.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 요런 이제 주도주 맥락과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빅7 얘기를 했죠. 빅7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옛날에 차화증이나 이런 거가 올라갈 때 예상보다 훨씬 더 주가 많이 올라갔다 그랬죠. 예상보다 진짜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래요. 시장 자체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 시장은 아마도 뭐 쭉 올라가겠죠. 제가 볼 때에 코로나가 약해지고 하면은 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 계속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2009년도, 10년도에 올라갔던 거랑 똑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겠죠. 2009년도, 10년도. 그때 보면은 그때도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죠. 경제가 여러 가지 돈이 풀리고 하면서 그때도 뭐 엄청난 유동성으로 처음에 유동성 올라갔고 나중에는 일단 뭐 중국도 좋아지고 하니까 또 올라간 거죠. 그때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실적이 결코 좋지는 않았죠.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올라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올해보다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뭐 예를 들면 뭐 7% 성장한다든가 5% 성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뭐 엄청난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돈을 많이 풀고 또 여러 부양책가 됐기 때문에 그 부양책 때문에 미국도 좋아지고 중국도 좋아지고 유럽도 좋아지고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은 내년도가 좋아진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올라갈 것을 미리 땡겨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주도주는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신노타 얘기를 했는데 시장의 주도주는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기 바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것은 차화증이 올라갔던 흐름들 이번 빅7의 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 빅7에서 대표 종목이 카카오예요. 대표 종목 카카오.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팡류 종목들이 10배가 올라갔다 그랬죠. 아마존이 4년 만에 10배가 올라갔다. 테슬라는 아마도 한 1년 만에 10배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68달러가 이제 작년도 6월달인가 그때의 주가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2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오버를 하죠. 오버. 예, 생각보다도 굉장히 더 과잉 반응을 하죠. 과잉 반응.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적절한 가치, 야 저거 너무 올랐다 싶은데 그때부터 시작하려 해. 주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게 1파인지도 모른다. 1파. 상승 1파. 지금 조금 쉬었다가 바로 또 2등으로 간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여우가 카카오 100만원 간다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제가 뻥이다 라고 하면서 100만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우리 오늘가 이벤트, 오늘은 이벤트 없습니다. 담쟁이 노우님, 오늘은 이벤트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신누타라고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10배가 올라가냐? 너무 뻥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또 그런 인상을 주면 여우라는 인상이 원래 헛소리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헛소리 잘 안 하는 인천여우가. 여우라는 말 자체는 뭐 별로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인천여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헛소리 잘 안 하는 진실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가 10배 간다 그러면은 저 요거답지 않게 왜 저렇게 뻥을 치지?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뻥이라고 생각하고 100만원 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100만원 갈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이거 원래 좋지 않은 표현을 쓰는 건데 말이 정말 씨가 되어서 100만원 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9만 4,030만원대에 와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30만원대 돌파해가지고 본격도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짧은 한 달간 정도의 쉬었다 가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난 주말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29만 7천원까지 온 모습 보니까 이거 금방 또 이러다가 40만원 되고 50만원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입해도 10루터 종목 내일부터 나가겠죠?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나가겠죠. 최근에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30만원 근처 왔는데도 막 사기 시작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30만원 왔는데 카카오를 사기 시작했어. 23만주, 12만주, 28만주, 13만주. 외국인들은 이렇고 기관들도 별로 안 사지 않는 모습이에요. 기관들도 요 30만원대 왔는데도 15만주씩 사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30만원 왔는데 사고 있다. 기관 외국인들은 사면은 더블 정도는 먹고 팔죠. 더블 정도. 지금 30만원 근처에서 저렇게 10만주씩 산다라는 얘기는 한 60만원 정도 팔라 그러지 않을까요? 6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지금 외국인 비중이 33% 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55%네요. 55%. 카카오는 30%대인데,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이 55%야. 네이버는 얼마나 되나 볼까요? 자, 네이버의 외국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56%네요. 56%. 50%대야 되게, 50%대. 자, SK텔레콤은 얼마나 되나 볼까요? 자, SK텔레콤의 외국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35%. 아, 요건 참, 비중이 걸려있겠다, 참. 이게 제한 규정 걸려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종목군들, 웬만한 종목군들은 그 외국인들이 KB금융지주는 외국인 비중이 무려 64%나 됩니다. 64% 되는데 64%의 비중이 되는 KB금융지주가 주가가 6만원 하다가 3만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거의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는 지금 비중이 외국인 비중이 30% 초반이란 말이죠. 30% 초반. 자, 그러면은 앞으로 33%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카카오 비중을 네이버 수준까지는 올리지 않겠냐, 50% 비중까지 올리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올라오죠. 26만원에서 2%, 1%, 0%, 4% 올랐다가 3%, 2% 또 올랐고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는데 외국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33%지만 적어도 53%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외국인 비중이. 그럼 외국인 비중이 53%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기관이나 개인한테 사가지고 올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들이 팔거나 기관들이 팔거나 그걸 팔아가지고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뺏기지 말아라. 뺏기지 말아라. 어찌되었건 카카오가 주가가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 갈지 모르겠는데 외국인한테 뺏기지 말아라. 어차피 외국인 비중이 50%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카오를 매도해야 될 기준 라인이 외국인 비중 55%쯤 가면 팔아라 해야 되죠. 아니면 50% 넘어가면 팔아라. 카카오 언제 팔래? 그러면 가격을 보지 말고 여우가 100만원 간다 해서 100만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그때 팔아라. 지금은 얼마냐? 33%밖에 안 돼. 네,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네, 칼 달고 달라고 하면은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지금 33%밖에 안 되는데 50% 넘어가지 않겠냐. 어차피 네이버도 그렇고 다 50% 넘어가니까. 하다못해 은행주들도 60%도 막 넘어가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비중이 50% 넘어갈 테니까 그때 팔면 된다. 그때 가격은 잘 모르겠어. 여우가 말한 대로 100만원을 갈지 50만원 갈지 70만원 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30만원 왔다 좀 많이 올랐다 해서 팔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가가 30만원 근처까지 왔다 너무 올랐으니까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쭉 매수하고 들고 가자 이런 의미로 그런 개념으로 빅5, 빅7
저는 뭐 픽5, 픽7, 자, 그런 개념으로, 픽7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달 이후에 대박이 난다 그랬죠. 9월달 이후에. 지금 7월달이니까 7월, 8월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신 분도 계속해서 보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는 이제 외국인 비중이 높죠. 벌써 뭐 56%까지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별로 안 사잖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많이 안 사는데, 이제 기관들이 쭉 관리를 좀 하고 있죠. 기관들이. 어쨌든 간에, 야후하고 합병하고 나면은, 아시아를 먹기 위해서 네이버가 열심히 또 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도 보면서, 아시아를 먹어가는 모습 보이면은, 새로운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서, 네이버를 또 사들어가서 가격을 올리겠죠. 제가 볼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똑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격대로 갈 것이다. 지금 그런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것이다. 자, NC소프트가 벌써 100만원이 왔어요. 100만원이. 자, 50만원에서 100만원 간다 얘기 있었는데 벌써 100만원까지 왔습니다. 이 NC소프트가 작년 말만 하더라도 5만원대였어요. 50만원대였어요. 50만원대였는데 50만원대에서 지금 94만원이잖아요. 진짜 순식간이죠. 자, NC소프트. 자, 플랫폼 종목이다 그랬는데, 불과 3월달에만 하더라도 3월달 코로나 어쩌고 할 때 그때 내려와서 50만원까지 왔다가 바로 지금 94만원까지. 이게 이제 뭐 거의 100% 올라가는 거죠. 자, NC소프트 우리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뭐 2차전지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예요.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셀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카, LNF, 코스모신 소재, 여기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 그다음에 전해질,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음극재도 만들죠. 그다음에 일렉포일을 만드는 일진머티나 SKC 두산솔루스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2차전지가 줄을 서시오 그런다 그러죠. 줄을 서시오. 지금 이제 LG화학이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24%까지 갔다 그래요. 파나소닉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랐다 그러고, 삼성 SDI가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뭐 5, 6% 정도, SK이노베이션 3, 4% 정도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제 좋게 보는데, 그것은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겠죠. 지금도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뭐, 진짜 하다못해 베트남에 가도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 있고, 중국에 가면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쌍용차도 있고, 뭐 삼성차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GM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정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전기차도 그대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라는 기업이 또 이제 급격히 부상하면서, 놀랍게도 6월달에 국내에서 외제차, 수입차 2등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테슬라. 이게 테슬라라 그래요.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입차 2등이, 1등은 이제 벤츠고 2등이 테슬라라 그래요. 지금 국내에서도 요 전기차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럽니다. 유럽에. 이렇게 되면서 유럽이나 전 세계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슬슬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 아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내년쯤 되면은 정말 배터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으로 또 일본으로 몰려오는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파나소닉과, 그리고 특히 LG화학과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세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반도체 투자하듯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LG 삼성 이노베이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기술력도 좋아요. 다른 것도 뭐 기술력도 좋아.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왜 올라갔냐 하는 얘기가 있었죠. 왜 12만 원까지 올라가느냐 혼자서. 근데 그건 기술력 때문이다 그랬죠. 기술력 때문이다. 에코프로비엠의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유가 높을수록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아주 독보적이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니켈 함유량이 높은 것은 이 참 조합을 잘했다 그러죠. 니켈과 코발트하고 망간, 그걸 NCM이라 그러죠.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 비율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기술력이죠, 그게. 그래서 하이 니켈이 됐다. 하이 니켈. 그래서 그러니까 양극재 비중이 가장 높은데, 모든 분들이 에코프로비엠에도 쏠렸고, 삼성도, LG화학도,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비엠과 이제 여러 가지 또 맺고 그랬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떴는데, 최근에는 요 NCMA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알루미늄이 또 추가됐다 그래요. NCMA. 이 NCMA에서 LNF가 성공했다라는 거죠. LNF가 NCMA를 성공시켰다. 그 A가 왜 중요하냐라는 건데, 알루미늄을 갖다가 추가를 해서 이 2차 전지, 액체 2차 전지의 결정적 약점인 폭발력, 불안정성을 많이 개선했다는 겁니다.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폭발 위험이 크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다스리고 충전의 양 자체를 많이 가져갔던 게 에코프로비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LNF가 옛날에 주가 빠졌던 이유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ESS에서 많이 폭발 사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주가 이렇게 빠졌던 겁니다. 이렇게 빠졌었는데 이 LNF가 참 55,000원에서 15,000원까지 빠지는 이제 수모를 당한 끝에 뭐 심기일전한 것인지 뭐 한 것인지 하여튼 전화위복인가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뭐 쓸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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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으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때 재기를 누리는 거. 그 끝에 결국 LNF가 NCMA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거 발표가 나면서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NCMA. 근데 그러면 LNF는 가만히 있냐 하는 건데, LNF도 마찬가지로 아마 곧 개발에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에코프로비엠도 LNF가 성공했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성공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와신상담 맞습니다. 와신상담 그리고 좀 이제 전구체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전구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와신상담, 고진감래. 이 전구체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가 아니라 고체 2차전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구체로 이제 앞으로 가겠죠. 가는데,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LG화학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고체 기술까지 나가게 되면은 아마도 정말 2차전지 배터리는 그야말로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이 될 것이고, 그때 되면은 내연기관이 별로 필요 없는 뭐 그런 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포스코케미칼이 서로 전구체를 향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기술력은 중국과의 격차가 또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중국 못 따라온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앞서가면 아마도 파나소닉도 만만치 않겠죠. 물론 일본에. 그래서 파나소닉과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회사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죠. 전고체까지 되면은 아마도 정말 그러니까 전고체가 되면은 100km, 1000km까지 갈 수 있다 그래요. 심하게 얘기하면 1000km까지. 그렇다는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이 2차전지는 좋은데, 만약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되는 트럭 같은 거, 고속도로 다리에서 쭉 가는 그 트럭이 가다가 기름도 넣고 그러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맞다 그래요. 수소로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발생시키가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는 화물차에 맞지 않냐, 또
대형 트럭에 맞지 않냐 해서 이제 수소전기차도 좀 뜨는 그런 모양을 보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수소전기차가 또 조금씩 뜨는 모습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플랫폼과 2차전지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의 종목군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또 나머지 중소형주 좀 있죠. 그런 종목들하고 2차전지의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2차전지의 셀을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고 또 전해질의 첨보, 솔브레인 홀딩스, 후성이라든가, 후성은 참 주가 좀 그렇죠. 다음에 이제 동박을 만드는 일진 머티리얼즈, SKC, 두산솔루스 이런 종목들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도 여전히 여러분 봐야 될 종목군들이 중국의 한알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쪽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쪽은 화장품이 아니라 이번엔 엔터테인먼트였죠.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제가 YG엔트를 강조를 많이 드렸고, YG엔트가 밀리듯 하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음봉이 나오지만 5일선을 깨지 않고 YG엔트가 계속적으로 한 단계 좀 진출합니다. 4만원대를 이제 돌파하려고 그러고, 자, YG엔트랑 쌍벽을 이루는 종목이 또 SM 되지 않겠습니까? SM, 동방신기 SM. 자, 이제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 4일 동안에 양봉 강하게 나옵니다. 자, SM도 여러분들 주시해봐야 될 종목이죠. SM. 중국에서 엔터테인먼트 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엔터테인먼트 SM. 그 외에 키스트, JIP 엔터 좋고요. 또 우리가 투어주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화장품주에서는 사실 이제 탄력주가 한국 화장품 같은 게 탄력주죠. 코리아나 같은 게 탄력주. 요건 탄력주 개념으로 그냥 탄력주 개념, 단기 매매를 하는 탄력주 개념으로 보시고, 장기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역시 아모레 퍼시픽이죠.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니면은 장기 관점에서는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홀딩스 이런 종목이 낫겠죠.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 쭉 주가 올라오는 모습 나쁘지 않죠. 쭉 올라오는 모습 나쁘지 않고요. 자,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콜마 홀딩스나 한국 콜마. 자, 콜마 홀딩스도 그렇고, 한국 콜마도 일본계 계열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계열은 아니지만 일본하고 합작이다 이런 거죠. 근데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지금 차트 모양으로는 코스맥스가 더 낫죠. 그래서 코스맥스나 코스맥스 BTI 같은 거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볼만하다. 먼저 장기 라인 돌파해서 올라가니까 모양은 좋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어제 한번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남북경협주.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봐야 될 종목이 남북경협주인데, 자, 남북경협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어쨌든 비건 대표가 7일날 온다. 비건 대표가 7일날 온다. 제가 주말에 한번 쭉 여러분한테 따로 별도로 제가 녹화를 한번 했었어요. 별도로 녹화를 했는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쭉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다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았어요. 어디 갔나? 예, 남북경협주. 자, 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다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요걸 제가 어제 별도 항목으로 해서 쭉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인데, 안보 라인에서 북한 통을 총동원했다. 국정원장의 박지원, 그죠? 박지원.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건 이제 여권이 아니라 민생당 소속인데, 한때는 여권이었지만, 박지원 대표, 전 대표, 박지원 대표는, 그렇죠. 한때는 이제 같은 민주당이 있었다가 또, 한때는 경쟁자였죠. 경쟁자였다가 또 민생당으로 또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가가지고, 야권이면서 또 여권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분이 이제 박지원 대표였는데, 전격적으로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6.15 공동성명,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6.15 공동선언 했죠. 그때 이제 6.15 공동선언에 참파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박지원 대표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주요 인물이면서 또 방송인으로서 근데 국정원장에 발탁이 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박지원 대표를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은 이제는 어쩌면 말이죠. 미국을 뿌리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미국을 뿌리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눈치를 우리가 많이 보고 했었잖아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눈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이다 보니까, 대선에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한번 대한민국이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승부수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승부수가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 아니겠냐. 그런 승부수가. 박지원 원장이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언론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는데, 도망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 도망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박지원 원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 깎으신 분이 있죠. 그분 누구더라. 하여튼 그분이 도망가서, 표현이 참 특별하죠. 도망가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면, 부모가 반대하면 도망가서 애를 낳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뜻을 거스리더라도 저질러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지른다? 이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저지르게 되면은 남북조한테는 결정적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주식만 봐야 되니까, 우리가 뭐 정치인이 아니라 주식 하는 사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지르게 된다면, 뭐 저지른다는 의미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 얘기는 이제 남북 경협주와는 결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다라고 한 얘기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이인영 통무장관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다 비슷하죠. 또 임정석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외교안보 특보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저지른다는 얘기는 이제 박지원 원장을 두고 한 얘기예요. 박지원 원장이 그 정도의 깡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많이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박지원 원장. 북한이 환영하는 사람이고,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 그런 개념으로, 또 자기가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청와대의 그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어쨌든 간에 볼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에 속삭임이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대선 전에 10월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대선판의 판도를 뒤집으려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10월 서프라이즈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대북 제재 30% 해제, 그리고 스냅백 조항, 요걸로 이제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영변 핵시설의 폐쇄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대북 제재 해제가 안 나왔었는데, 트럼프가 요거를 위해서 뒤로 미루었나요? 대북 제재 30% 해제? 그때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굳이 안 한 이유는 대선 막바지에 써먹으려고 아껴뒀던 건가요? 그런 생각도 요즘 들어갑니다. 만약 스냅백 조항만 넣는다면, 그 스냅백이라는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를 안 하면은 다시 이제 대북 제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건데, 그래서, 2019년도 2월 28일이죠. 그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트럼프가 마지막 카드로 대선 직전에
이게 이제 10월 서프라이즈로 써먹기 위해서 악기중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 모레입니다. 7일이니까 뭐 이번 주 수요일쯤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비건 장관이 한국에 온대요. 비건 장관이. 처음에 요미우리 신문이 얘기할 때는 에이 뭐 요미우리는 가끔씩 뻥도 잘 치니까 그랬는데 그 얘기가 이제 완전히 공식화 됐습니다. 7일부터 203일간 온다 그래요. 와서 10월 정상회담 관련한 대북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수도 있다. 판문점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돌발행동 관리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월화수 3일 동안에는 북한주들이 남북주들이 뜨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비건 대표가 온다는데 그죠? 비건 대표 온다 그러니까 월화수 3일 동안에는 남북 경협주들이 뜨지 않을 수 없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잘 보자. 근데 최선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선희가 정상회담은 없다. 뭐 10월 서프라이즈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대화가 정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얘기니까 어찌 보면은 최선희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뭔가 큰 걸 얻어내려는 쐐기를 박으려는 그런 이제 얘기 같기도 해요. 북한이 워낙 수를 잘 두잖아요. 수를 잘 둬서 최선희의 저 얘기가 왜 나왔나 생각할 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화를 위한 수위 조절하는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대화를 위한 수위 조절 흔적.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트럼프가 계획이 있었구나. 하노이에서 그게 회담장을 그렇다는 것이 계획이 있었구나. 마지막 10월 서프라이즈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성사가 됐다면은 그 이후에 영변핵 말고 더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더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19년도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됐고 그때 이제 영변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를 해제해 줬다면 지금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지금 그때 했으면 그러면은 영변 핵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나갈 수 있는 게 뭐 있었을까를 봤을 때 트럼프의 판단은 요거를 갖다가 대선 직전에 10월 서프라이즈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우리 기생충의 멋진 말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남북 관련돼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뭐 아시다시피 종목은 뭐 철도주의 대하TI 프롱기스 부산산업 개별관광 아난티 일신석재 농업주 뭐 이런 게 있는데 농업주에서 경농조비 남해학이고요. 개성공단과 그다음에 가스관 아시죠? 가스관에서 뭐 하승비일부 같은 게 참 그때 주가가 많이 갔죠. 뭐 하승비일부 전력주들도 그렇고 또 에소시 관련주 특수건설 좀 잘 올라갑니다만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 또 이제 철도 노는 이유가 자원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알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좀씩 올라오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한 번씩 좀 보자 하는 거죠. 자, 책가사리님.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의 모양을 보니까 대하TI 벌써 주가가 쫙 올라와가지고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하고 있어요. 7,490원인데 좀만 가면 9,000원 아닙니까? 요거 막 상한가 한번 가면 9,000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또 10월 서프라이즈가 나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번 비건 대표가 와서 7월 7일 날 오니까 수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 이제 와서 이제 7일, 8일, 2박 3일 동안 있나 그러니까 와가지고 판문점에 간다면은 이제 그때부터 남북주가 10월 달까지는 주가 올라갈 겁니다. 10월 달까지는. 그러면 판문점에 간다면은 가서 그냥 괜히 아무 일 없이 갈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월화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판문점에 간다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사도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됩니다. 남북주는 원래 등락이 심하니까 늘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정받으면 사면 됩니다. 근데 이제 판문점에 비건 대표가 갔다라고 최선희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10월달까지 남북주는 계속해서 또 아주 뭐 시세를 낼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남북주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뭐 우리가 해결이 없애거나 무슨 뭐 영변 핵시설이 파괴되거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상관없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에서 개성공단에 가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북한의 뭐 그런 것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북 연락사무소를 왜 파기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또 왜 파기했을까 하면 어쩌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야, 이것들이 말이야 남북주를 좀 매집하기 위해서 그 폭파시킨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들고 말이죠. 하여튼 별 생각 다 드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뭐 한국에서 주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별 생각 다 드는데 그거 이후에 급작스럽게 또 해빙이 돼가지고 주가 쫙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한번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이의 또 멋진 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남북주 관심 있는 분들은 남북주 하시고 관심 없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16타 종목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주 전략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이번 주에도 지금 5만 명씩 미국에 5만 명씩 확진자 발생하는데도 미국의 증시는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증시는 이미 코로나에는 다 그 방역이 됐다고 볼까요? 코로나에는 이미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빅7에 주목하자. 빅7에 주목하자. 자, 빅7이 그야말로 주도주인데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요 7종목이 이제 시장 주도주고 요 주도주가 마치 미국의 팡류,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이런 것들이 대시세를 냈던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10배 날 수 있다는 거죠. 저점 대비.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 저점 대비 10배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말아라라는 거. 시세가 다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지금 시세의 출발이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봐라라는 거고 웬만하면 팔지 말아라. 사실부터 분들은 웬만하면 카카오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33%인데 50%가 넘어갈 때까지 팔지 말아라. 어차피 외국인들은 50%까지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가까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LG화학과 제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쭉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2차전지가 대세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배터리 회사에 줄을 서는 그런 이제 광경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매우 빠르게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하시고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점점 없어지고 이 그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가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트렌드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벤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입되는 게 테슬라라는 얘기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미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차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빠지기 시작했다. 테슬라가 멋있어. 고급차는 테슬라야. 이런 이제 그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 테슬라, 그렇다면 전기차, 그 나머지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뭐냐? LG화학과, 삼성 SDI다.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의 재벌들, LG그룹과 삼성그룹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면 그 자동차 배터리에서 자동차로, 전기차로 전환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자, 테슬라를 전기차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 이 LG화학과 삼성 SDI가 어쩌면 배터리에서 전기차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상상은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삼성그룹은 원래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자, 그런 상상까지 해가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수혜주, 한알령 수혜자는 수혜주는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번째가 남북경협주,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비건 대표 또 온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가지고는 그야말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카드를 내미는가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지켜보자. 제가 남북경협주는 이게 참 등락이 많기 때문에 사고 싶지 않아 싶으면 사실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남북경협주는 여러분한테 사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매수하고 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라. 감당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남북주들은 굉장히 등락이 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도 화이팅!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